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당신에게 뜻밖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회사로부터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알림톡. 잠시나마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역대급 실적을 낸 한 기업의 심장부에서는 기묘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 자동차 기업은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12조 원을 넘어서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이 기업의 전기차 모델은 유럽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글로벌 판매량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수십 년간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조직은 지금 스스로의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핵심 인력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조차 없어서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도 외부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닙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는 기업 내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 조직의 금고는 완전히 바닥났고 명절 상여금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올린 이기심과 탐욕의 구조가 만든 자업자득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단단히 묶어버린 쇠사슬이 이제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묘한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조직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재정 구조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아무리 커져도 이 조직의 금고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독립된 재정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조직의 재정은 오직 조합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는 조합비에만 의존합니다. 철저히 조합원 수와 비율에 비례하죠. 만약 당신이 강력한 조직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그 보호막은 든든한 방패이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예상치 못한 내부 균열로 점차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바로 인구 구조였습니다. 매년 약 2,000명의 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나지만 신규 채용은 연간 300에서 500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자와 신규 채용의 간극이 4배 이상 벌어지는 이 구조가 수년째 반복되며 조합원 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직원 3만 5천여 명 중 약 9천 명은 이미 이 조직의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고립은 심화되었습니다. 조합원 수 감소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합비 비율마저 인하되는 이중고가 덮쳐왔습니다. 기존 1.2%이던 조합비가 1.0%로 낮아지자 같은 수의 조합원이라도 수입이 17%나 추가로 줄어드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조합원 수라는 분모가 줄어들고 조합비 비율이라는 곱셈인자가 낮아지는 이 구조는 재정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이 조직 스스로도 조합비 요율 인하가 결정타였다고 인정할 만큼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조직에는 막대한 고정 지출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85명의 전임자 급여, 사무처 운영비, 파업 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법률 비용 등이 매년 고정적으로 나갔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인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임자 급여 전용으로 운영하던 조합비 계좌는 완전히 바닥났고 조직 역사상 전례 없는 급여 체불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조합원 수를 늘리거나 비율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직은 이 중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산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 그리고 정년을 넘긴 숙련된 촉탁직 직원들이 상당수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가입을 허용했다면 조합원 수는 자연스레 늘고 조합비 수입도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정년을 넘긴 베테랑 촉탁직 직원들에게는 아예 가입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조직에 들어오면 단체 협약의 혜택을 더 넓은 범위에서 나눠야 했고 자신들의 우선적 지위가 희석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조직의 생존보다 땀 흘리는 동료들을 문밭에 세워두는 비정한 선택을 한 것이죠. 조직의 생존보다 기득권 보호를 택한 결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숙련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촉탁직 재고용 제도는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직은 이 베테랑 직원들의 가입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처우 개선만큼은 협상 의제에 올려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노동자 연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취약한 위치의 동료들을 가장 먼저 배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 셈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공장 생태계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 정규직 조직은 그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득권을 극대화할수록 그 아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직이 파업에 돌입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하청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파업 지원금도 없이 공장 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이익만을 좇는 집단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조합비 결정을 주도한 것은 선거로 뽑힌 지도부였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정은 표를 잇는 지름길이었죠. 그래서 지도부는 장기 생존을 위한 불편한 결정 대신 당장 인기 있는 현상 유지를 택하며 위기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조직의 재정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이 조직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상 초월의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급 14만 2천 원 인상, 그리고 전년도 영업이익 12조 원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전체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성과급이 1억 6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통상임금, 특별 위로금 2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총 17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요구는 정년 65세 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까지 포함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요구가 제출될 당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BYD는 동급 전기차를 30% 저렴하게 내놓으며 판도를 뒤흔들었죠. 배터리 내재화율, 자동화 비율, 생산 원가 구조에서 중국 기업들은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한국 기업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압박을 높였고 전기차 전환을 위한 수조 원 규모의 생산 라인 투자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회사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막대한 투자 재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그 재원의 30%를 당장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탄약을 현재 소진하자는 주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재정이 무너지는 속도와 요구의 크기가 정비례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간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공장 폐쇄와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생산성 개선 목표를 수용하며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미국 UAW도 역사적인 파업 끝에 임금 인상을 이뤘지만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 방식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틀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영국 브리티시 레일랜드는 강성 노조와 비효율 속에 경쟁력을 잃고 해체되었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2009년 파산한 GM 역시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문화가 회사를 갉아먹었습니다. 노조의 힘은 건강한 기업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국내 공장 생산 비중은 10년 전 90%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생산 비용이 높아질수록 이 비중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회사는 반복되는 파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과 해외 공장 확대를 가속화합니다. 노조의 강성은 결국 자신의 설자위를 줄이는 역설입니다. 탐욕과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했던 비극. 이 이야기는 산업과 노동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